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전 NH농협선물 리서치 센터장을 역임하셨던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감기 걸리셔가지고 고생하신다고. 예. 이렇게 또 815 모니터에 또 시청자분들하고 처음 만나는 날인데, 이번 겨울 잘 버텨다가 막판에 그냥 조금. 맞아요. 이제 나머지 겨울은 이제 건강하게 보내실 겁니다. 예. 요즘 이렇게 가장 핫한 뉴스가 사실 지난번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1차 무역협상, 네. 스몰딜이 이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예. 네. 먼저, 현재 그 스몰딜의 어떤 그 진행 상황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이렇게 경제 관련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네. 언제부터니까 815 모니터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우리 임 대표님께서 또 국내 그야말로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셔서 하시는 와중에 저까지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데, 글쎄요, 이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미중 무역 관련해서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여러 전문가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 계신 바가 되고, 저 또한 뭐 방송에 나름 노출이 적지는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뜻은 이제 전해져 있는데,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늘 했던 얘기를 또 하기는 그렇고, 네. 조금은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네. 말씀드릴까 싶은데요. 네. 현재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옛말에 태산명동 서일필이라고 무슨 뜻이죠? 그렇게 그 큰 산을 갖다가 온 산이 뭐 웅웅 울 정도로 난리법석을 쳤는데 겨우 쥐 한 마리 잡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물론 1단계 딜입니다. 네. 페이즈 1, 앞으로 페이즈 2, 페이즈 3 뭐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단계적으로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1단계라고 나왔던 그 합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금 수치가 나온 거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사준다. 네. 근데 중국은 정확하게 규모와 그리고 어떤 구매 시기를 갖다가 못 받고 싶지는 않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연간 500억 달러라고까지도 외쳐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15일 날 이미 지난 일입니다만 그때까지 밀어놨던 한 1560억 달러 핵심 소재, 핵심 소비재, 거기에 대한 관세 부과 15% 없었던 일로 하고, 이 부분도 애매합니다. 연기인지 아예 취소인지, 이러다 언제든지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에 일단은 양국 간에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은 중국대로 해를 넘기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하나의 소기의 성과는 거둬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네. 미봉책으로 하나 뭐 끄집어낸 게 이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그럭저럭 그건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이른바 산토렐리의 하나의 원동력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끝나고 나서 말이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네. 중국과 미국의 그 발표문이. 대부분의 어떤 이번 1단계 무역협상 양국에서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에 시장 반응을 갖다가 가장 한마디로 잘 표현한 거는 좀 석연치 않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석연치 않다. 뭐 그렇게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서둘게 된 것이 이제 선거 때문이겠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막상 실제 그 12월 15일로 일단 밀어놨던 그 부분에 대한 관세를 실제 부과하기가 미국으로서도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은 그 외에도 지금 이런저런 요즘 유튜브에 온갖 그 중국 관련한 위기, 중국 경제 위기 내용의 컨텐츠를 담고 있는 그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것이 다 일부 과장됐을 수도 있고 뭐 정확치 않은 정보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또 옛날 속담 아니 땡 꿀뚝이 연기 나겠습니까? 뭔가 지금 중국은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중국은 중국대로 좀 확전을 피하고 싶었던 그런 시간과 그런 의도가 읽힙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는 멀쩡하다 해도 시장에서 불황 심리를 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정말 흔들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거고, 이제 다들 중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빚으로 일어난 경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중국의 가게, 기업, 뭐 지방정부, 중앙정부 할 것까지 할 것 없이 전부 엄청난 부채로 지금까지 이렇게 고도 성장세도 이루어내고 인프라 투자도 해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갑자기 늘어난 그 빚에서 빚에서 얼마나 부실이 생겼겠으며, 그 사회주의라기보다도 공산주의죠, 거기는. 네, 그렇죠. 그쪽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자본주의 부패한다 하지만 공산주의의 부패를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중국에서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실이 쌓였을까? 그 부실은 딴 데서 오겠습니까? 다 해먹은 거. 엄청나게 해먹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저우융쾅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반부패 칼을 휘두르면서 여러 사람을 갖다가 시진핑의 정주를 갖다가 해치웠지만 그 사람 또한 날라갔죠. 여기는 조단이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조단인데 어디 저우융캉 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거기에서 다 해먹었던 만큼은 부실이고 그만큼은 채워지지 않는 부분.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다단계처럼 계속 빚으로 빚 갚고 빚으로 이자 내고 해서 얼마만큼 연명할 수 있을까? 사실 그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영화에서 시한폭탄 외에 뭐 한 10분짜리 이렇게 타이머가 있는 반면에 한 30분짜리 타이머가 있어갖고 영화 제법 길게 네. 폭탄 터지기까지 주인공의 활약을 볼 수 있는 영화까지 지금 나름대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제법 길게 설정되어 있는 그 폭탄을 안고 가는 중국 경제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진짜 협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 2차 협상의 주요 아젠다들은 어떤 게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거의 재선된다고 봐야겠죠. 이번에 탄핵된 거하고 상관없을까요? 영향이? 지금 뭐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이런 걸 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본다면 민주당이 손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 이 엄청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조금 창피하지만 미국 사람의 마음에 네. 그렇지만 뭔가 좀 속 시원한 면도 있고 뭐 나름 경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 반대편 쪽을 봤을 때 이른바 뭐 유력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조 바이든 매력 없거든요. 엘리자베스 그렇죠. 워렌 이거는 뭐 월가나 뭐 기업들 특히 실리콘밸리 이런 데서는 뭐 몸서리치는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뭐 자본주의 없애자는 쪽에 가까운 공약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사람, 피터 그 이름 뭐죠? 부티지진가 이런 정도 돌풍을 일으킨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보니 결국 트럼프 대통령 아닐까 하는 거 하고 좀 더 이제 2016년하고 다르게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왠지 트럼프 대통령을 나 지지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나 투표소에 가면 그래도 트럼프 찍을게 하는 사람들을 샤이 트럼프라 하죠. 오히려 더 공개적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를 갖다가 천명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대항마들이 약한 거죠. 네. 자주 하는 얘기로 트럼프 대통령, 아베 총리, 보리스 존슨, 또 동양의 또 어느 한 나라 야당복 엄청나게 좋은 지도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들이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저렇게 독주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큰 변수가 없다면은 정말 빌 클린턴이나 브락 오바마 같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는 새로운 어떤 민주당 쪽에서의 대선 후보가 없다면은 이 흐름으로 간다면 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타령을 내년부터 해서 또 5년 동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거죠. 재선까지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고상하고 착한 트럼프가 될까? 아니면은 그야말로 거침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번 해볼까? 어느 쪽일까인데 시장 측면에서는 착한 트럼프가 돼주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업가 트럼프로서 아니면 이때까지 거침없이 살아오고 세상 참 만만하게 보일 것 같아요. 제가 트럼프라도 네. 세상 참 만만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더욱더 만만해진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한번 저질러 버리면 이 세상이 어떤 지경으로까지 갈 수 있을까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죠. 너무 거침이 없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만약 재선돼가지고 이제 나를 갖다가 나한테 태클 걸 세력은 없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진짜 중국을 한번 제대로 그동안 공언해왔다시피 더 터프하게 몰아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진짜 글쎄요. 뭐 미국도 의회가 있고 또 시스템이 이렇게 작동하는 나라니까 대통령 혼자 독선적으로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진짜 한번 재정 적자 확 일으키면서 즉 빚으로 사업가 트럼프의 성공을 했던 것처럼 정말 빚으로 한번 또 엄청난 빚으로 미국 경제를 갖다가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살리려고 살리기는 살리나 결국 그 골병드는 골병들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갖다가 앞으로도 꽤 오래 해야 될 것 같다는 예감은 들고 있습니다. 네. 그 많은 나라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런 스타일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되게 기피한다.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인데 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 민주당 그런 지도자들보다 트럼프 네. 스타일을 더 협상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득만 주면은 되니까. 아, 예, 예. 뭐 그런 거를 봐서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중국이 과연 트럼프에 대해서 어떤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네. 그러나 저는 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온 뉴스 미국의 그 특수부대가 네. 우리 한국군하고 같이 그 소위 말하는 참수 작전이라고 하죠. 아, 네. 예. 북한. 예, 예. 그걸 갖다가 했던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갖다가 미 국방부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다는 대목에 써가지고 그게 최근 있었던 일도 아니고 벌써 몇 개월 된 걸 갖다가 이 시점에 즉 북한이 말했던 그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아닌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뭐 ICBM 같은 게 하나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엄중한 군사적 어떤 경고 메시지를 바라는 걸로 봐서는 그거는 다시 또 확인되었다는 측면에서 좀 안심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래도 시스템은 작동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무조건 그 김정은하고 개인적 친밀도를 자랑하고 네. 막 이렇게 다 들어줄 것처럼 보였던 것이 다가 네. 아니다 이걸 얘기하시는 예,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우리는 뭐 사랑에 빠졌네, 뭐 러브레터를 주고받네 하면서 이만한 편지 자랑하고 싱가포르에서 뭐 툭툭 치고 했는 거 해서 왠지 저렇게 불안해 싶지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그러나 또 미국에 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준비하는 측도 있었다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우리가 또 트럼프 대통령 갖다가 관련한 분석에 있어 가지고 그 개인적 캐릭터에 너무 함몰되는 우도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돌아갈 건 돌아간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그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고 나서 정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정말 가봐야지 알겠네요. 가봐야 하는 상황이죠. 가봐야 하는 상황이고 1단계로 과연 끝이 난다면은 이렇게 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예를 들어서 2020년 이후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나 무역 협상 뭐 이런 단어가 사라져 버린다면은 참 웃기는 그 시츄에이션이 되는 거죠. 고작 이거 하려고 시작한 거야? 그렇죠. 콩 좀 팔아먹으려고 시작했던 거야? 이런 거죠. 예, 그것이 아니고 그 숱한 논객들이 또 그리고 매체들이 얘기했던 궁극적인 어떤 패권 다툼 이건 뭐 불가피한 거 아니에요. 네. 예,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하여튼 그 긴장감을 가지고 이게 뭐 사실 우리 또 남북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안보의 또 동맹국이기도 하고 또 예. 경제적 그 가장 큰 파트너이기도 하고 중국은 예, 참 애매한 입장인데 하여튼 참 외교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요새. 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뭐 어쨌든 1차 협상은 어쨌든 현재 뭔가 봉합이 네. 됐으니까 네. 이 시점에서 그 달러에 베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이게 과연 유효한 것인지 혹은 뭐 금에 투자하신 분들 아니면 뭐 2020년에는 그거 말고 다른 부분이 더 유망하다든지 뭐 이런 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대표님 그 주식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른바 연말 랠리라 해서 작년 2018년 12월과는 사뭇 다른 2019년 12월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까지도 네. 우리만 해도 1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뭐 MSCI 지수 리밸런싱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가지고 지지부진하다가 12월 들어서는 12월만 봐서는 그래도 상당히 아웃퍼폼하는 분위기. 그러나 한 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꼴찌에 가까운 성적표. 네. 뭐 그렇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20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한번 이 그림을 갖다가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즉, 우리가 2019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었어요. 예, 그렇죠.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과거에 꼭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나면은 경기 침체가 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장은 잘 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아래 공포라는 단어를 갖다 계속 입에 올려왔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작성된 시점은 좀 됐습니다만 이 그래프 자체를 보시면은 시사하는 바는 이거예요. 자, 이 흰색은 장기 국채 수익률에서 단기 국채 수익률을 뺀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2년물 국채 수익률을 뺀 스프레드입니다. 네. 당연히 장기 수익률이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만 이 제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결국 장단기 역전이 일어났던 상황이란 것이죠. 네. 과거 2000년대 초반의 이 음영 처리된 경기 침체 기간 직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전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2019년에도 나타났던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했던 거죠. 네. 역사가 반복된다면은 이거는 언젠가는 온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S&P 500 갖다가 이렇게 겹쳐놓았지 않습니까? 네. 겹쳐놓았다시피 과거에 항상 이렇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면은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보니까 연준은 기준금리를 또 인하하는 그런 액션을 취했고 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단기금리가 먼저 급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는 또 정상화되는 급격하게. 그래서 또 이렇게 플러스 위로 쑥 올라오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그러고 나서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기 전까지 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도 경기 침체가 오기 전까지 S&P 500은 과거에 늘 굉장한 시세를 보이면서 올라갔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또 평균적으로 약 14.6개월, 한 1년 2개월, 1년 3개월 정도는 더 장단기 금리 역전이 있고 나서도 더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똑같이 평균적으로 한번 대입을 해본다면은 금년 봄, 2019년 봄에 한 5월, 6월 그 무렵부터 장단기 금리 역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때부터 한 1년 2, 3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장이 제대로 꺾이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거기다가 1년 한 2, 3개월 하면은 적어도 2020년 한 7, 8월까지는 이 시장은 괜찮네 하는 어떤 그 추론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FOMO, Fear of Missing Out 이 날아가는 장에 이번에 내가 주저하다가 나만 못 올라타는 거 아니 하는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는 배경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냐? 진짜 이번에도 똑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인가?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된통 한번 꺾이기 전에 아직도 힘있게 좀 더 달릴 시간적인 곡이 좀 남은 거죠. 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늘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미 많이 달려온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그거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좀 상식적인
어떤 그 판단은 그거겠죠.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장을 부르뜨리게 하겠느냐. 그렇죠. 어떻게라도 했었든지. 우리도 내년 4월 총선이 있는데 뭐 이렇게 장 무너지는 걸 갖다가 꼭 정부가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 연말 랠리에 이어서 그래도 2020년 1분기까지는 증시 좋을 거 아닌가라고 믿는 그 근거가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 이제 한국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막 올라타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뭐 둘 중에 이제 지나가봐야 물론 알겠지만 양쪽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럴 때 올라타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좀 보수적으로 그냥 지켜보는 게 낫는 건가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 가장 무난한 정답은 네. 이미 해외 주식 투자를 뭐 미국 같은데 ETF가 됐건 무슨 뭐 팽 주식이 됐건 갖고 있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면은 먼저 나올 이유는 없다. 아직까지 장이 꺾였다는 어떤 확연한 징조는 없으니까 그럼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요.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뛰어들으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해지는 거죠. 네. 거기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부터 한 1, 20% 더 갈 수는 있어. 1, 20%는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좀 기다렸다가 조금 이렇게 더 싸졌을 때 들어가는. 과거 지나고 보면은 2008년 금융위도 그렇고 뭐 97년 우리 서울의 IMF도 그랬고 늘 그렇다시피 뭐 흔히 말하는 반토막 났습니다 하는 정도의 장. 이런 게 왔을 때 그 장을 못 견디는 거는 레버리지 쓰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빚내 사는 분들은 그런 장이 왔을 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결국 갖고 있는 포지션 다 털어야 되는 거고 진짜 깡통을 차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이 아닌 빚을 내서 하는 투자가 아닌 자신의 어떤 자금이라면은 그거는 견디면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결국은 다 회복하고 나올 수가 있는 기회는 주는 것이 또 증시고 또 금융시장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조금 선택의 문제죠. 좀 더 싸졌을 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는 먹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장이 위태로운 조짐이 보인다면은 뭐 이렇게 크게 수익에 또는 손실에 그거 하지 않고 손절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있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정도 올라온 장에서 스탁론 쓰고 뭐 쓰고 빚내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보유가 됐든 아니면 투자를 할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됐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위기 상황, 네. 그게 이제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이건 위기다, 탈출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지금 같아서는 그겁니다. 우선은 제가 봐서는 달러입니다. 달러. 예. 크게 봤을 때 2002년부터 우리가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 네. 한 6, 7년 우리가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시기 기억나시죠, 대표님? 예. 그때 아들 부시 때. 그때 2002년부터 해서 글로벌 달러였어요. 그러나 미국의 레토릭은 늘 We want strong 달러입니다. 우리는 강한 달러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 강한 달러는 환율로 표시되는 어떤 달러 강세가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의 지배력으로 있어서의 강한 달러예요. 항상 그 레토릭은. 네. 그렇지만 이제 달러 가치 자체에서는 달러의 절하 그렇게 있다가 막상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도 우리가 경험했다시피 전부 미국이 뻘짓을 한 그 상황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인데도 달러가 없어서 절절매다 보니까 달러가 전부 급등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거기다 우리 서울에서는 그 당시 뭐 중공업체들이 뭐 밀려드는 수주를 갖다가 감당을 못해서 환율은 계속 떨어지지 해서 환해지를 한다고 미리 있는 달러 없는 달러 3, 4년치 다 내다 팔다 보니 환율이 900원도 깰 듯이 내려갔다가 휙 돌아서는 순간에 1600원도 가고
뭐 키코 같은 굉장히 위험한 파생까지 했었다가 다 키코 문제 많았죠. 예, 덤태기 쓰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큰 흐름에 있어서는 2014년 또 하반기 이후였죠. 드라기 총재 입에서 통화정책의 괴리라고 하는 표현, 통화정책의 다이버전스.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도 끝내고 금리도 올리는 단계에 가까워지는 반면 우리 유로존은 22는 아직도 계속해서 돈을 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시장은 그냥 그때부터 강력하게 유로 약, 달러 강, 원자재 급락으로 시장을 몰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반전이 왔던 게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이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2017년 한 해 달러는 굉장히 약해졌어요. 7위안 막 목전까지 가던 달러 위안 환율도 그때 굉장히 위안 절상으로 갔던 2017년 한 해. 그랬다가 2018년에도 그렇게 끈이 하면서 막 오바해서 달렸던 2018년 1월, 2월 초까지 그렇게 오바해서 달리다가 뚝 부러졌던 게 2018년 2월입니다. 네. 그때부터 장은 이렇게 굉장히 저점은 낮아지고 고점 올라가고 또 저점 낮아지고 또 고점 올라가는 이 흐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언제 달러가 약세로 접어드느냐를 기다려왔고 그 달러 약세가 재개되는 해가 20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네. 컨센서스인데 지금 또 약간은 고민스러운 어떤 국면에 접어드는 것은요. 뭐 이 그림도 보시면은 지금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노란색 선이 200일 선입니다. 네. 200일 이동평선인데 월가에서는 이 기술적으로 이 200일 선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지금 이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200일 선을 갖다 물고 내려왔다. 달러 인덱스가 97도 하회하더라 해서 그래 본격적으로 달러 약세 가는 거야. 연준 다시 금리 인하 3번이나 했잖아. 또 지금 뭐 돈 풀고 있잖아. 자기들은 QE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레포 시장에서는 하루짜리가 됐건 일주일이나 2주짜리가 됐건 연말 넘기는 기간이 됐건 계속해서 다시 대사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아니면은 1년 이하의 재정정권을 갖다가 계속해서 매입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 뿜어대는 돈이 엄청납니다. 3차 양적 완화 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QE 하네 또 QE4네 라고 하는데 연준은 곧 죽어도 QE는 아니랍니다. 그 1단계 무역 협상 딜이 미니 딜이 아니고 페이스 1이라고 곧 죽어도 그렇게 네. 얘기하듯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를 못 부르는 홍길동기처럼 QE를 하면서도 QE라고 말하지 못하는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느낌은 뭐죠? 달러가 굉장히 약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연준 지금 인플레이션은 없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 강한 달러를 갖다가 굉장히 강한 달러를 통해서 우리 미국을 뺏겨 먹고 있어. 근데 절대 천박한 표현이 아닙니다. rip off라는 표현을 써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 미국을 홀딱 뺏겨 먹고 있는 중이야. 연준도 거기에 대응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달러가 약세로 갈 만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세상이 굴러왔어요. 네. 그죠? 그렇게 와서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QT 양적 긴축 중단하고 QE 해 금리 낮춰 했더니만 그 기세등등했던 연준이 2019년에 금리 3번이나 낮췄죠. 뭐 QE 비스무리한 걸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 달러 갖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고민스러운 겁니다. 많이 빠져도 아무 이상 없을 달러가 왜 이렇게 또다시 200일선 위로 또 올라가지? 브렉시트 즉 12월 12일 날 거기 영국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의 보수당이 압승을 했다고 파운드가 막 강세로 갔습니다. 예. 그 부분 갖고도 시장은 그랬던 거죠. 야, 그게 왜 파운드가 강세로 가야 될 이유야? 그렇다면 이제 거의 브렉시트가 이제 진짜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언젠가는 예. 노딜이 되었건 아니면 협상을 이루어내면서 하건 간에 그게 영국한테 좋을 게 뭐지? 근데 왜 파운드가 강세로 가지 싶었더니 아닌 게 아니라 하루 그러고 나서는 지금 그 이후로 파운드 환율은 다시 슬금슬금 흘러내려서 총선 이전 레벨로 또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자 달러 인덱스를 봐도 저렇고 유로가
강하게 팍팍 강세로 못 가고 또 11월부터 유로는 ECB는 드라기 총재의 작품대로 월 200억 유로씩 양적 완화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들 중에는 또 시장에 실제 돈을 태우는 그 시장 참여자들은 왜 달러가 약세로 못 가냐. 가도 할 말 없는 상황인데. 그러네요. 그러면은 지금 은근히 레포 시장에서 이따금씩 그 하루짜리 금리가 지난 9월 달에 막 10%도 올라서고 해서 난리 그때 났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뉴욕 연준이 이 레포 시장 안정시키느라고 뭐 돈 푸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뭔가 지금 달러 유동성이 지금 그 자세한 메커니즘과 이유는 모르겠으나 시장이 지금 달러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어떤 다그침으로 인해서 그나마 달러가 못 강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저런 어떤 월가의 컨센서스라고 할 수 있는 2020년은 선진국보다는 이머징이 좀 더 나을 거야. 라는 그 전망이 맞아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전 세계적으로 돈이 좀 풀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은 달러인데요. 네. 달러가 좀 넉넉해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주는 환경이 나오면은 이제 진짜 한번 위험자산 시장이 또 한번 붕 뜨는 그런 상황을 노릴 수 있겠는데 이 달러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임 대표님 좀 전에 애초에 저한테 하셨던 질문 달러냐 금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달러냐 금이냐만 갖고 할 것 같으면 저는 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혹시나 이 와중에 그래도 어쨌거나 달러가 약세로 간다면은 금은 강으로 갈 거예요. 달러하고 금은 전통적인 역의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그쵸. 아니면은 그렇게까지 달러 약세를 갖다 노래 부르고 있는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이 취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걸로 봤을 때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못 가는 달러 그렇다면은 이게 달러가 은근히 강해할 수밖에 없는 뭔가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아니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면 그래도 금은 갈 거고 이러나 저러나 그러면 달러는 약으로 갈 수도 있겠고 강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이래도 저래도 싶었을 때 그래도 덜 빠지는 쪽이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금이다 하는 이런 결론도 한번 끄집어내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이게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면서 네.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 이제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사실 예. 끝나고 나면 얘기는 쉽죠. 예. 지나고 나서는. 정말 왜 이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어떤 그 징표들은 달러가 약세가 돼야 되는데 네. 예, 그게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양적 완화를 계속 해나가고 네, 있고 네. 그러니까 이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원래 많았는데 예.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이 부채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2020년에는 뭔가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어디 꼭 2020년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런 어떤 빚의 문제, 이 늘어나고 있는 빚의 문제는 그야말로 아무 허공에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한번 무너졌던 게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아니겠어요? 예.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해주고 집 사세요. 집값 오를 거니까 그걸로 나중에 갚으시면 돼요. 그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MBS 굉장히 취약하겠죠. 네. 등급 자체가 안 팔리겠죠. 그러면 좋은 거하고 이 불량한 거하고 섞어서 대충 등급을 좀 세탁해서 좋게 만들어서 쪼개서 파는 이것이 이제 이른바 CDO였습니다.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CLO죠. Collateralized Leverage Loan인가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추세는 거의 비슷하다. 뭐 많은 뭐 유튜브나 다른 그걸 통해서 접하셨겠죠.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요. 네. 왜? 그런 어떤 위기론자, 네. 비관론자들은 항상 그런 부분에 특히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 가운데 저 어디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댈러스 연방은행도 굉장히 그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꼭 2020년뿐만이 아니고 그것은 한 2, 3년 전부터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2008년의 그 빚의 문제, 네. 그것이 계속해서 오히려 더 크게 왔고 언제든지 이것은 문제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떤 신중론자, 비관론자 아니면 그 위기론자들의 지론이었던 반면에 괜찮아. 아직까지는 매니저블해야 하는 쪽이 그래도 이 정도 증가 속도 갖고는 위기라고 할 수는 없어 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트럼프라고 하는 참 독특한 캐릭터의 미국 대통령하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네. 자칭 부채의 왕입니다. 아, 맞아요. 트럼프도 빚 때문에 파산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죠? 예. 예. 여러 번 빚내서 파산하고 그 과정에서 저렇게 부를 이루었고 특히 뭐 도이치뱅크 한 군데만 하더라도 거의 뭐 몇 조에 달하는 부채를 내고 있죠. 네. 사실 얼마 전에 그 타계하신 그 김우중 전 대우 회장만 하더라도 신화죠, 신화. 그렇죠. 예. 애초에 뭐 그 당시 뭐 500만 원이냐 몇백만 원이냐 그걸로 대우 실업이라고 하는 무역회사 차려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다가 굉장히 하나의 좋은 어떤 그 경영학 교과서에서 쓸 수 있는 성장 신화로도 소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죠? 예견된 어떤 불행이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계속 빚내서 인수해서 외형을 키웠다면은 그것은 진짜 그 자전거는 그 외발 자전거는 계속 밟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이 양반이 그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양반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사업해왔듯이 미국 재정도 할 것 같아요. 2016년 대선 전에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그겁니다. 유세 때마다 이 빚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 참 세상 편하게 사는 분이에요. 아, 돈 찍어서 갚으면 돼. 우리는 달러잖아. 우리는 미국이잖아. 이 얘기를 갖다 공공연하게 하고 다닙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그 말도 좀 억울하긴 하지만 안 될 건 아닙니다. 예. 미국이니까 가능은 해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뭐 각국이 갖고 있는 국채 한꺼번에 뭐 다 무슨 뭐 만기가 돼서 아니면 뭐가 됐건 팔아잡히든 뭐 해서 하든 이런저런 부채 달러 찍어내서 갚으면 된다. 미국이니까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그 후에 세상은 어떻게 될까? 달러 쪼가리가 US 달러가 짐바브웨 달러하고 과거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찍어냈던 애들이 딱지치기 했던 그 마르크화하고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 세상까지도 가긴 가야 되겠습니다만 당장은 통하겠죠. 네. 그런데 미국은 통할 것 같습니다만 그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위안화 찍어서 다 해결하지 뭐. 중국이 그러면 우리도 원화 다 찍어서 해결하지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미국하고는 분명 우리가 딱 듣는 순간에 안 되는 건 느낌 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빚의 문제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죠. 언젠가는 문제가 되겠는데 흔히 말하는 뭐 일본 같은 케이스만 하더라도 뭐 GDP 대비 200 몇십 포인트 수십 년째입니다만 그래도 뭐 살아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라서 늘 이렇게 회자될 수 있는 하나의 이 정규분포상의 이 양쪽 꼬리에가 있는 테일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시기의 문제지 이 상황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터지겠죠. 언젠가는 터지겠는데 그나마 2008년 당시하고 지금하고 그나마 조금 다른 게 제가 제일 놀라는 거는 그겁니다. 리만 사태 날 무렵에 네. 과거 자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의 공식적인 본원 통화가 말이죠. 네. 한 8,500억, 8,700억 달러,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부터 막 이렇게 양적 완화, 뭐 1차, 2차, 3차까지 하고 이러면서 그게 4조 달러를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미국의 본원 통화가 1조 달러가 안 되던 시절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집계되는 무슨 뭐 달러 표시 자산이 됐건 뭐 빚이 됐건 뭐가 보면은 이게 수백조 달러인데 그런 세상인데 그러면 이게 4조 달러가 됐으면은 지금 우리는 돈에 깔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세상 오히려 디플레이션의 공포 네.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는 이 규제라는 게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즉 그렇게 4조 달러까지 급증하는 본원 통화와 더불어서 똑같이 늘어나는 그래프가 있었던 것이 초과 지준이거든요. 초과 지준이었단 말입니다. 네. 지금 이것이 더 쌓지 않아도 되는 초과 지준. 그럼 초과 지준이 왜 이렇게 많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최근에 레포 시장의 혼란과 더불어서도 JP 모건을 비롯한 이른바 빅4 은행들이 우리 지준이 있어. 지준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말이지 단기 자금 시장에 다들 달러가 없어갖고 절절 매는데 우리가 풀라니까 뭔가 좀 우리도 안 되는 게 있더라. 규제상.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CEO를 비롯해서 월가 쪽에서의 분위기는 뭐냐 하면은 규제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하는 분위기예요. 이것이 또 묘하게 폴 볼커의 타계와 맞물려서 묘한 또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뭐 한 94세 정도니까 충분히 장수하고 돌아가신 폴 그렇죠. 볼커. 진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거의 한 20%대의 미국의 기준금리를 만들어내면서 그 인플레는 잡아내고 달러를 갖다 초강수로 몰고 가기도 했던 폴 볼커. 그 사람도 무슨 뭐 그린스펀도 마에스트로 절대 신화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세상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인데 그걸 떠나서 공가를 갖다가 논하자는 게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나게 풀려난 돈들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인플레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데는 공급 측면에 있어서의 중국 변수, 굉장히 값싼 공산품의 제공, 네. 그리고 안정적인 유가, 그리고 아마존 효과. 그죠? 네, 굉장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거 하지만 또 하나 공급 측면이 아닌 통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풀려난 돈이 신용창출로 해서 엄청나게 인플레를 갖다가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것은 돈이 묶였던 것은 규제. 그런데 이 규제를 갖다가 풀면은 월가 입장에서는 뭔가 또 돈을 버는 기회는 생기겠습니다만 이 폴 볼커의 타계와 더불어서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은연중 월가가 원하는 규제 완화 쪽으로 만약에 2020년에 방향을 잡아간다면은 그렇게 오매불망 연준을 비롯해서 중앙은행들이 원했던 인플레이션 기준, 뭐 CPI 기준, 연 2%의 물가 상승 인플레가 오는 세상 2%가 아니고 뭐 12%, 20% 세상도 금방 올라올 수 있겠죠. 그 부분도 하나의 주요 변수로 한번 제시해 봅니다. 혹시나 월가에서 규제를 조금 완화한다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젖어 있었던 죽었다 깨도 인플레는 없어 하는 이 관념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투자자들의 그 시각과 방향이 네. 일단 저금리라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네. 가는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러한 어떤 확신 위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위가 갑자기 역전이 돼버리면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혼란이 오겠죠. 혼란이 오겠죠.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결국 네. 부채를 진 거는 이제 부모 세대가 진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갚아나가야 되는 건 이제 자식 세대들이 갚아나가야 되는 이 불합리함이 있으니까 이 부모 세대에서 이 뒷세대를 위해서 뭐 선진국들이 어떤 합의에 의해서 대규모의 부채 탕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부채 탕감을 한다는 거죠?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저소득 그 뭐라 그러죠, 그 부채가 많은 사람들, 신용 불량자들을 위해서 탕감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러한 식으로 뭔가 선진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 국가 부채를 뭔가 탕감하는 뭔가 방법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를 들어서 고액 자산가나 고액 납세자들로부터 많이 세금을 걷어서 네. 조금 그런 어떤 힘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베네핏을 준다.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 네. 라는 어떤 관점이라면 이거는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그런 어떤 조세 저항을 갖다가 극복해낼 수 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인데요. 아니 말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농민 부채 탕감 네. 그거 다 세금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이 다 떠안은 겁니다. 네. 국민들이 떠안은 겁니다.
왜 농민만 해줘?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집권 정치 세력에서 그것 갖다가 의지적으로 해내버린다면은 그런 불만이 있더라도 그냥 하면 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느 쪽에선가를 떼와서 어느 쪽을 메꾸는 거니까 아래쪽 빼서 윗돌 고는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전체적인 가계부채나 전체적인 국가부채를 어떻게 탕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오죽하면은 옛날부터 돌았던 호사가들의 말 가운데 미국 저렇게 펑펑 하다가 국가부채 늘려나가다가 그 소위 말하는 거 1조 달러짜리 그 백금 동전. 네. 어느 날 갑자기 동전 하나에다가 1조 달러라고 써가지고 이거 툭 주면서 우리 빚 갚았다라고 하는 날도 올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그렇게까지도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동전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빚은 그래 늘 뭐 추경 얘기하거나 재정 확대 얘기를 하면은 당장은 그렇게 해서 뭐 경제 성장률 0.몇 퍼센트 포인트 뭐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둥, 일자리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몇 개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또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그거 누가 갚을 건데 하는 것이죠. 누가 갚을 건데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꼭 정치적인 집권 세력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기심이 은근히 야합을 하는 거죠. 뭐 내 죽기 전에 우리는 누리고, 그 다음 일은 모르겠다. 내 임기 중에 일단 막 성과만 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얘기해보고 제대로 한번 바른 길을 가보자. 여기서 경제에서 바른 거 찾다가는 돈 못 번다 이런 소리도 하고 바른 거 찾다가는 표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하나의 그냥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음모론 정도로 네. 예, 생각해야지 그게 주된 어떤 그런 건 아니겠네요. 그렇겠죠. 예, 네. 주된 경제학 그 이론은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좀 흉흉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워낙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채를. 그래서 사실 감세 같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하게 처음에 집권하자마자 법인세도 낮추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했고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내년에 가면은 중산층 중심으로 해서 텍스컷 2.0 버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본인은 아마 그렇게 해서 인기 얻고 표가 조금 더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자기 이후에 다른 어떤 공화당 출신이 계속 집권을 하든 민주당 쪽으로 정권이 넘어가든 누가 그 세금을 다시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거지 하면서 임기 끝나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단은 달콤하다고 감세하면 우리 또 좋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들의 그 포퓰리즘이 네. 정말 잠깐은 뭔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하여튼 전체적인 경제 흐름상에는 아주 큰 역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증시도 대표님 오늘 뭐 이렇게 초대해 주셨는데 저 오늘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 증시도 내년에 기업 이익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뭐 내지는 경기가 얼마나 이제 바닥을 치고 돌아설까요? 하는 이런 차원의 접근보다도 우리 한국 증시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처지고 있고 PBR이 무슨 뭐 저평가되고 있죠. 금융기관 PBR은 0.5도 안 된답니다. 아. 뭐 그런 정도까지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접근보다는 진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기업들이 기업할 맛이 나는 대한민국 다시 되는가. 그래야 시장 전체에 올라가는 거죠. 맨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령만 하고 말이죠. 언제 반도체 가격, 디램값 오르나, 언제 재고 줄었나, 이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모든 기업들이 한국 안 떠나도 되고 여기서 고용 늘려가면서 기업할 만한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네. 어디 가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댓글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요. 어디 가서 요즘은 뭐 친기업 내지는 친기업 정책을 펼쳐야 된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선진국들의 어떻게 하든 기업들한테 페이브를 줘서 친기업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가 하나의 숙제요. 거기에 자들 머리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친기업이란 얘기만 입에 올려도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제가 봐서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예요. 네. 우리나라는 기업들 덕분에 먹고 사는 겁니다. 그들이 고용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월급 받아서 자식들 키우고 결혼시키고 뭐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는 나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예. 그 중국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중국의 가계 부채나 기업 부채가 점점 이제 상승이 되면서 네. 중국발 금융 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뭐 국가 부채는 뭐 GDP 4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혹은 뭐 그 믿을 수 없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으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어쨌건 그 부채, 미국도 그렇게 부채, 미국을 포함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부채를 그렇게만 늘리면서도 잘 버틸 수 있는데, 왜 중국에 대해서만, 중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너무 큰 위기의 시선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또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아마 그 부분은 아무래도 진짜 중국 전문가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오히려 저도 그런 분들의 견해를 갖다가 늘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듣고, 같이 뭐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듣고 합니다만, 우선은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급했다는 거. 급했다는 것이 그거 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말은 안 해도 다들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인들 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8.15 머니톡에 와갖고는 평소 무슨 경제 매체나 이런 데서는 편하게 말씀드릴 수 없었던 그런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기회로 삼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긴들 별 수 있겠어? 저기도 한번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돈독 오른 저 세상, 저 나라 사람들. 한 번쯤은 겪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던, 도대체 얼마나 해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하는 부분. 저걸 덮어는 가겠고, 시진핑 주석이 힘이 있는 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가 아직까지도 통하는 한, 그렇게 가긴 가겠습니다만, 뭐 이미 다니지도 않는, 차 한 대 다니지도 않는 그 멀쩡한 길 옆에 또 새 또 길을 닦고 하는 정도의 그런 식으로까지 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령 도시들이 많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중국은 얘기할 때마다 느낍니다.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한심한 나라 같고, 근데 어떨 때 보면 여전히 우리와는 또 비교할 수 없는 또 잠재력과 또 견뎌낼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나라 같기도 하고, 양면성을 갖고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농객들이 자주 하는 말로, 과거 독일이나 일본처럼 미국 GDP 한 40% 정도까지 쫓아왔을 때 눌러놓는 그 과정을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느 정도 60, 70%까지 올라와 있고, 이제 와서 야 형님한테 머리 숙여 했더니만 얘가 너무 커진 거예요. 내가 두목하고 싶은데 라고 나오니까 시끌시끌한 거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수그리는 모습을 보이지만, 언제든지 양쪽 다 아는 거예요. 등 돌리는 순간 칼 꼽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는가. 중국은 이제 틀어는 막을 수 있겠으나, 저것이 한번 꽝 하면은 이제 감당이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징후는 없으니까요. 아마 중국 쪽에서의 징후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어떤 중국 당국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위안화 약세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구 사회에서 이른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죠. 정크본드급 이런 거하고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안전한 자산 사이의 그 수익률의 격차, 이게 지금 너무 낮아졌잖아요. 네. 부동산 알만한 회사 같으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되는데, 이 저금리 시대에 다들 뭐 헌트 포 일드, 수익률 뭐 1, 2% 더 찾으면서 뭐 지옥까지 간다는 분위기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회사의 수익률이 거의 국채 수익률급으로 낮아졌는데도, 그래도 국채 수익률보다는 좀 낮잖아는 차원에서 막 들어가는 이런 정도까지 왔는 상황에서 이게 언제 뛰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하나의 어떤 위기에 조금 임박 신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계속 7위안을 지켜오다가 깨지는 순간 되게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7위안이 깨졌다 하시면 7위안 위로 위로 올라가는, 예. 네, 그때 굉장히 좀 그거 했겠죠. 그리고 지금
미중 간의 무역 협상 1단계 협상 타결 소식에 잠시 7위안 밑으로 내려가는 듯 달러 위안 환율이 이게 추세적인 위안화 강세는 아닙니다. 계속 다시 영내 여겨할 것 없이 위안화 환율은 7위안 위로 올라와 있어서 여전히 그거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관세 갖고 저 장난질을 갖다가 당장 멈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도 환율 위안화 약세로 어느 정도의 관세 효과는 희석시키겠다는 그 의지도 여전히 살아있을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뭐 끌려다니고 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또 2020년도 큰 흐름에 있어서는 2019년에 그 어떤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위안화와 우리 원화는 동조화 현상을 벌이잖아요. 꽤나 높죠. 예. 예. 근데 그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2020년도에는 중국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이머징 국가들, 뭐 네. 한국을 포함한 네네. 한국도 타겟으로 보는데 환율 조작국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공세가 미국에서 있을 것이다. 환율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거야 뭐 자기들 마음입니다. 그냥 논평으로. 지난번에 뭐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할 때 그동안 미국 재무부에서 제시해왔던 뭐 미국 상대 무역 흑자 규모 얼마 이런 것들하고 전혀 상관없이 빵 때리면서 우리 옛날 뭐 88년도인가 뭐 그거 만들었던 종합무역법에 따라서 굉장히 그 자의적인 법 규정으로 우리 매겼어. 이런 식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뭐 갑자기 한국도 환율 조작국이야 하면 할 말 없는 겁니다. 이미 지금 해가 넘어갈 판인데 지금 환율 보고서 안 나오는 거 보세요. 매년 4월, 10월이면 발표됐는데. 아, 우리도 그게 불안하군요, 그게. 불안하다기보다도 오죽하면 이런 얘기 했을까요? 그 발표하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너 이 재무부 너가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 했던 게 누가 아닙니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 보고 알루미늄, 철강 관세 때리면서 브라질 해야라고 아르헨티나 패서 얘들 막 환율 조작하고 있어. 옛날에 누구였습니까? 루이 14세였나요? 짐이 법이 좌우지간마 본인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사실 이제까지 미국의 전통적인 스탠스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세계의 어떤 그 질서와 관련해서 네. 우리한테도 뭐 과다한 어떤 국방비를 청구하는 거나 유럽 나토에게 뭐 하는 거나 이런 거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그 셰일 혁명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던데요. 근데 그 셰일 혁명이라는 게 그냥 말은 이렇게 딱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뭐길래 미국이 이렇게 막 할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일까? 처음에 셰일 할 때 이거 뻥 아니야 했는데 이렇게까지 진짜인 줄은 몰랐습니다. 즉 워낙에 미국에서 나오는 셰일 오일 양이 많다 보니까 미국이 최대 산유량이 됐고 지금 수입보다 수출이 석유 수출국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 예전처럼 중동의 사우디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그쪽에 그렇게까지 목매달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저것 떠나서 2차 대전 이후에 그 전후 체제, WTO가 됐건 뭐가 됐건 나토가 됐건 이걸 갖다가 다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어 왔는 그건데 그렇죠. 자기들이 경쟁력이 안 되니까 그 전통적인 경제학의 그 비교 우위론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 서로 잘하는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세계화, 다자주의, 뭐 세계 기구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미국 주도의 그런 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이제 깨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 미국의 행태니까요. 저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시대적 흐름이 그래서 꼭 트럼프가 아닌 다른 대통령이 됐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는 애매합니다. 예. 애매하긴 하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하죠. 좀 쪼잔한 건 사실이죠. 뭐 우리 보고 5조 더 내라고. 아니 5조 이상 가져가잖아요. 우리 상대해서 금융시장에서 뽑아가는 것만 해도 얼만데 우리 개미들 털어먹으면서 그렇죠. 우리한테 팔아먹는 무기가 얼만데 그걸 가지고 지금 방위비 5조를 더 내라는 둥 안 하면 뭐 방 빼겠다는 둥 그러면서도 뉴스 챙겨볼 건 많습니다. 네 마음대로 미군 못 뺀다 한 게 또
의회에서도 정해놨잖아요. 네. 예, 그런 식이니까 이게 좀 뉴스도 볼 게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페이크 뉴스도 많고 잘못 해석하면 이게 단주시키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세상을 좀 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노이즈 메이커예요. 굉장한 소음을 만들어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 소장님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정말 그 소장님은 가지고 계신 어떤 그 지식이나 이런 정보 같은 게 정말 풍부하시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많은 뉴스가 네. 또 근데 서로 반대되는 뉴스들이 막 쏟아진단 예, 말이죠. 예.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그 중립적으로 그 바른 어떤 균형 감각을 갖는 네. 방법이랄까? 정보를 취합하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겁니다. 중국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국 찬양하는 컨텐츠도 보면서 중국이 위태롭다는 그것도 보고 증시 곧 망해요. 증시 아직도 날아가요. 이제 부동산 빠질 일만 남았어요. 아직도 사야 됩니다. 결국 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걸 다 보신다는 거군요. 예, 다 봐야 되는 거죠. 한쪽만 보고 있으면은 그쪽만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들으면 여기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들으면 저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렇게 어느 정도 그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말이 되는 부분들끼리 조합을 하면은 조금은 그림이 선명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진짜 말씀대로 이 유튜브도 그렇고 뭐 뉴스도 그렇고 네. 예, 워낙 막 쏟아지다 보니까 어떤 게 근데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그럴듯한 거 나름대로 이론이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때가 많은데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눈도 그쵸. 아프고 어떨 때는 보다 보면은 저녁에는 또 이 유튜브가 또 이 숙면을 또 약간 방해하는 그게 있거든요. 보더라도 초저녁에 보고 일찍 자야지. 괜히 한 12시 무렵에 켰다가는 이거 뭐 네. 한두 시간 휙 갔다가 날밤 샐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보시는 분들도 뭔가 마음속에 어떤 편견을 갖지 않고 예. 일단은 양쪽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한번 들으면서 판단하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누구나 다 그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 아직도 가 하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비관론자가 뭘 해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판단들 다 하세요. 그래 너는 그렇게 보는구나. 그래도 나는 살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한 거. 예. 그런 건 있죠. 네. 네. 오늘 또 우리 이진우 소장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오늘 정말 몸도 편찮으신데. 저 이거보다 훨씬 더 샤프한데 오늘 제가 화면을 봐도 얼굴이 뭐 들뜬 게. 그래도 또 우리 소장님은 이 아우라가 있으시잖아요. 풍채에서 나오는. 고맙습니다. 예. 네. 또 다음 기회에 뵙는 걸로 하고요. 예.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